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미세먼지 너무 심하죠? 저도 오늘 새벽에 테니스를 했는데 20분 레슨 받고 나니까 목에서 진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운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 공부 시간인데요.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숙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주문하셨나요? 주문하시면 손 드세요, 빨리. 사실 겸언쩍긴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깔때기를 댄다고 하죠. 깔때기를 대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혹시 자녀들, 후배들, 동생들, 조카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근데 책을 주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돈보다 삶의 자세, 태도, 가치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습관 만들기, 이걸 알기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문하세요. 방송 잠깐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 환율 공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저조해서 좀 포맷을 바꿨습니다. 환율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환율 공부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아보냐고요? 고물을 찾아야죠. OJT입니다. 일종의 온더잡 트레이닝처럼 공부 일변도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최근에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을 환율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일본 경제는 지난 95년에 주식과 부동산이 양쪽에서 붕괴가 일어났죠. 그런데 당시 일본의 경제가 위기로 갔다는 얘기 없었고요. 그 정도 규모, 당시 GDP 규모를 보면 현재 중국이 무너진 것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온 건 한국이 왔죠. 안타깝게도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죠. 글로벌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한국만 붕괴된 이 상황. 그리고 이걸 배워서 글로벌 3대 부동산 버블 국가라고 하는 홍콩, 캐나다, 호주, 이들 국가들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글로벌 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퀴즈를 3문제 냈는데요. 첫째, 방글라데시 땅값과 한국 땅값의 차이는 무엇인가? 통화량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만큼밖에 통화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2번, 인도와 중국의 인구 차이가 별로 없는데 GDP는 6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저것도 통화량 차이입니다. 통화량 차이는 어디서 오냐? 외환보유고의 부족에서 오죠. 인도는 3,500억 달러, 중국은 3조 달러가 넘죠. 그 차이에서 오는 GDP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베트남의 아파트 가격을 한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간단합니다. 한국 수준만큼 통화량을 늘리면 되는데 근거 없이 늘리면 짐바브웨가 되죠.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통화량을 한국만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답을 쓰셨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에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쓰신 분은 화면에 보신 총 6분입니다. 블라썸 18. 이게 난해합니다. 무슨 코드 번호 왔죠? B7670 12만. 용준김, 이준명, 명수하, 잘잘잘. 이 6분들 오른쪽에 제 메일 주소로요.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꼭 쓰셔야 택배가 갑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올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일으킬 월급쟁이 부자들을 부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왜 경제 위기로 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GDP 성장률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먼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은 일본의 주식, 부동산 양대 버블이 터졌을 때인데요. 당시 일본은 저 GDP 증가율이 그 전에 10% 가까이 가다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GDP가 마이너스 10%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일본이 당시 글로벌 넘버 2였죠. 넘버 2에서 10%, 당시 95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GDP를 보면 약 5천억 달러가 날아간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약 4%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미국도 잠깐 경기 침체가 왔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난 2008년에 이번에는 미국에서 금융,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근데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마이너스 7% 정도 GDP가 순간적으로 축소됐는데 일본은 무려 마이너스 12%까지 거의 추락해 버렸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대로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국이 크다 이러면 하하스죠. 상승미소가 그런 방송하려고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5년 저 당시 일본의 GDP는 5조 달러, 미국의 GDP는 7조 달러입니다. 어쩌면 지금 30년, 25년 전의 GDP 수준은 현재 중국보다 훨씬 큰 수준이었고 미국의 위협이 등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5조 달러가 곧바로 마이너스 10%, 즉 10% 성장률을 구가하던 게 0으로 떨어졌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0%가 줄어들었거든요. 5천억 달러가 날아갔음에도 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버블 당시에 일본의 엔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investing.com에서 찾아온 그림인데요. 199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엔화 흐름입니다. 이 엔화의 그림에서요. 이게 재팬이 밑에입니다. 즉 재팬 엔화로 달러를 나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위로 160엔, 엔화가 약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70엔, 80엔, 이건 엔화가 강세죠. 근데 위기 당시에 92년, 95년 사이 보겠습니다. 일본의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 했던 거예요. 했던 이 엔화 환율이 버블이 터졌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엔화 가치가 폭삭해야 되는데 오히려 50% 절상이 됐어요. 달러당 82엔까지 떨어진 거. 즉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됐던 거예요. 한국의 원달러가 1,600원 하던 게 800원 돼버린 겁니다. 그냥 50%가 날라왔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산 터졌고 주식시장 터졌으면 엔화가 거꾸로 더 위로 솟아야 되는데 강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올라갔건 어쩔 수 없었죠. 양적 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140엔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난 2007년 미국의 위기에서 발생했을 때 엔화가 또다시 우리나라 미국의 위기 어떻습니까? 환율이 1,5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엔화는 120엔 하던 게 80엔까지 또다시 엄청난 속도로 강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반대로 곧바로 약세가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1월부터인가요? 아베 수장이 취임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곧바로 엔화가 저렇게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렇다면 일본 버블이 터지면 환율이 당연히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가치가 올라버렸다. 일본 자체의 버블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았다. 그럼 이 말은 엔화가 정말 안전자산이었기에 저렇게 강세였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2007년 때 얘기죠.
미국의 달러화가 위기 직전에 폭락했으니까. 그리고 양적 완화로 다시 잠깐 올라가다 다시 폭락했을 테니까 그러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지만 90년대 초반은 일본 자체가 트윈 버블이 날아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저렇게 된다. 저건 이상합니다. 버블의 붕괴국 당사국이었는데 안전사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일본의 달러 대비 엔화고요. 아래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달러화가 강세였던 시기와 엔화가 약세였던 시기, 달러가 강세면 엔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 시기가 일치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특히 오른쪽 화살표에 보면 이것은 당시 미국이 양적 완화를 끝내고 강세가 됐을 때 엔화는 아베의 무제한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결론이 하나 뭐죠? 이것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에도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달러 약세였어요. 지금 80, 70이니까요. 그런데 엔화는 강세였습니다. 아니 망한 건 일본인데 어떻게 미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망한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이때 양적 완화를 했죠. 앞에서 보면 잠깐 70몇 달러인데 70몇 하다가 순간적으로 위기 발생했을 때는 88까지 달러가 강세였지만 곧바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달러화 인덱스가 약세였죠. 근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앞에서 미국의 버블 붕괴 당시에도 달러가 약세였고 엔화는 강세였어요. 2007년 8년에는 좋아,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 그 당시에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는 없죠. 왜? 부동산이 다 거덜나고 주식이 4만 포인트 하던 게 10,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엔화가 강세에 있습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였지만 전혀 엉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일본의 버블, 부동산 버블과 니케이 지수 버블이 붕괴했을 당시에 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요즘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중국 무너지면 세계 경제 위기 일어난다. 호주, 캐나다, 홍콩 부동산 잘못되면 세계 경제 위기 일어난다. 유럽도 다시 잘못되면 경제 위기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90년도 초반에는 글로벌 G2였던 일본의 경제 위기 당시에 아무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당시 당연히 엔화가 약세로 가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반대로 왜 어떻게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환율로서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의 부동산이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앞에서처럼 비정상적으로 위기였음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버블에 사용된 대출, 돈이죠. 일본 버블, 니케이 버블, 일본 부동산 버블에 몰려갔던 돈, 결국 부채입니다. 누군가의 부채인데 그 부채, 그렇게 사용된 돈에는 달러화 대출, 외채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본 전체 외환보유고나 국내 신용에 비했을 때는 그냥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주식 및 부동산 버블에 사용된 자금은
순수하게 일본 국내 신용자금이었고요. 일부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고 나가는 데에도 전혀 걱정이 없었던 외화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외화 유동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본의 부동산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통화량이 순식간에 줄어들죠. 자, 항상 강조하죠. 밑에 분모에 외환보 요구가 충분한데 통화량이 줄어들면 일본의 엔화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엄청 빠져나가서 외화 유동성이 축소되면 당연히 약세가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국내에 들어온 외채가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당시 와타나베 부인들이라고 하는 일본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미국에 있는 웬만한 빌딩들, 웬만한 기업들 사러 전부 다 나갔었죠. 그렇게 외부로 유출되었던 엔화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순식간에 국내로 복귀해 버렸습니다. 즉 해외 투자로 나갔던 엔화 대출 자금이 국내로 복귀한 거죠. 와타나베 부인들이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귀환했던 겁니다. 즉 귀환했으니 돈을 들고 왔죠. 그만큼 외화 유동성이 플러스가 됐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일본의 버블 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당시 2017년, 18년까지 30년 동안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즉 일본 제조업 경쟁력이 일부라도 매도하고 나갔을 외화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국내로 유입시켰던 겁니다. 투자 자금 유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준의 달러화가 유입됐으니 엔화가 근거 자산만큼 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상황이 맞는지 이제부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재팬 은행들의 넷 포린 에셋입니다. 92년, 93년을 기점으로요. 일본 은행 자산들은 외채가 없고 순 채권 국가였습니다. 저 금액 자체가요. 조입니다. 좀 80조 엔. 즉 93년부터 순식간에 30조 엔, 40조 엔으로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일본이 왜 채권 10년 만기 채권이 아직도 많이 났습니까?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내가 돈을 주고 돈을 빌려요. 왜 그럴까요? 예, 국내에서 다 소화하잖아요. 당시에도 버블 붕괴 당시에도 일본 자체 자금으로 대부분 경제성장, 버블을 생성하는 데 쓰였다. 외채 자금, 달러화 대출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지난 90년 초부터요. GDP 대비 3%, 96년, 95년에 부동산 버블이 본격적으로 다 망가졌을 때도 일본의 GDP가 5조 달러였는데 1%, 500억 달러 흑자였고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3%, 1,500억 달러 이상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금융위기까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돈이 유입됐었던 거예요. 엄청났던 거죠. 일본이란 나라. 결국 저게 제조업 경쟁력인 거죠.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은 일본의 돈으로 대출이 일어났고 외채가 없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고 순자산인 만큼 전부 다 많이 일본으로 돌아왔다. 즉 외환보유고의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환보유고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위기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강세,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유로존 위기에서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로존 위기에서 재정위기 2012년 13년도에 PIIGS, 피그스 사태 기억하시죠? 그 당시 유로존 채권 위기였죠. 워낙 많이 발행한 채권이 유로존에서만 발행된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대부분 어디겠습니까? 달러화죠. 그 두 번째,
한국의 98년, 지난 2008년 외환위기와 미국 금융위기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앞서서 일본 얘기 통해서 우리가 환율에서 얻어낼 게 있습니다. 자, 유로존 위채 비중입니다. 유로존 위채는요, 이게 GDP 대비 퍼센트입니다. 즉, 채권을 발행했는데 유로존 자체에서 수용한 게 아니라 그리스, 맨 위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무려 160% GDP의 1.6배를 해외 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전부 다 GDP의 60%, 포르투갈 80%. 이러니 갑자기 채권을 상환해 달려들어온 외채자본한테 유로존은 꼼짝 못했습니다. 제 방송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죠? 글로벌 전체 돈의 65%는 달러화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유로존 외채, 채권을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로화가 아니었다면. 대부분 달러화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중국 돈도 있을 것이고 일본 돈도 일부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달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 위채를 발행하다가 외채를 사는 쪽에 상환을 요청하면 달러화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정행위 때 해법이 뭐였냐 나오죠? 미국 연준과 ECB는 통화수합부터 체결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달러 유동성을 왜 공급했습니까? 채권 상환 자금이라고 쓰라고 했던 거죠. 즉 2009년 미국에 의해 시작된 금융위기 때도 FRB는 5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수합을 했고요.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2년, 13년에도 또다시 연준은 5개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무제한 통화수합을 체결했습니다. 그 5개 은행이 일본 중앙은행 BOJ, 유럽 중앙은행 ECB, 영란은행 BOE, 캐나다 중앙은행 BOC, 스위스 중앙은행 SNB 이렇게 5개입니다. 저렇게 무제한 무제한 통화수합을 실시하자마자 일본은 2013년 초부터 무제한 채권 매입을 선언했던 거죠. 왜? 미국이 뒤에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외환위기 없어 이랬던 거죠. 즉 유럽 부채위기에서 느꼈지만 외채가 많으면 저렇게 재정 위기가 되고 결국은 달러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일본의 경우는 달러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부 다 엔화로 버블을 일으켰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대출도. 한국 정부 상황 보겠습니다. 한국의 지난 30년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일본 6위였을 때 원화 환율은 거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그러다가 97년 IMF 외환위기 때 2,000원, 1,800원까지 갔고요. 지난 2008년에 1,500원까지 갔습니다. 이 당시 일본의 버블 당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앞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주가가 폭락하던 환율이 폭락했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왜? 저 당시 한국은 엔화 대출, 일본의 외채 비중이 극히 적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7년에는 그럼 왜 저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했느냐? 달러 대비 환율이 저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느냐? 외환보유,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 대비 달러와 유출이 너무 컸습니다. 2008년에는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 가까이 있었지만 단기 채권들, 단기 대출이 외환보유고 대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환율이 올랐었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세이타컴에서 나오는 한국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가 2번 줄었죠. 98년도와 2008년. 저 당시 외환보유가 저렇게 줄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가 더 많이 줄었던 건 2008년인데 환율은 98년에 더 많이 올랐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 2008년 3분기에 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채권 비중이 79.3%로 높았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달러화로 빌린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겁니다. 98년도에는요. 당시 외환보유고가
150억 달러에서 많아봤자 200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아무도 밝혀주지 않나요? 한국은행에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채는요, 한국은행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기 채권, 장기 대출은 957억 달러, 단기는 636억 달러. 한마디로 연봉 1,000만 원짜리가 1억 원 빌려서 빚잔치 한 거죠. 그러니 2,000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즉 한국의 상황에서 봐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려면 결국 환율 위기로 이어지는데, 그러려면 외환보유고도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가 유출될 정황들, 단기 채권이 많거나 아니면 빚이 너무 많아 버리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없어서 적자로 계속 지속될 거나 이랬을 때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이제는 환율 공부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글로벌 어떤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위기가 한국, 미국,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3대 부동산 버블 국가는 홍콩, 캐나다, 호주입니다. 요즘 메일에 가끔씩 옵니다. 호주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이상하다. 걔네들이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답변해달라. 자, 이런 이야기로, 이런 부동산 버블로 붕괴가 됐을 때 경제 위기가 글로벌로 확대되려면 아까 일본에서, 유럽에서, 한국의 상황에서 배우셨죠. 첫째, 저들 나라가 달러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 달러화로 발행된 외채나 달러화로 빌린 은행의 대출금, 도대체 그게 GDP 대비 얼마나 될까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저들 나라들이 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유출 금액보다 많아지면 위기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들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적자인다면 얼마나 규모가 큰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외 순자산, 즉 순식간에 빼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은행들이나 기업들의 해외 순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고, 부동산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저렇게 저런 지표들, 저런 금액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규모가 크다 그러면 글로벌로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별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최근 교수님 한 분과 미래학자 한 분이 한국 경제를 아주 비관적인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똑같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결국 한국 경제 위기, 외환 위기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려면 당연히 똑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 대비 외채가 얼마나 되고 달러화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셨어야 하고, 두 번째, 경상수지 흑자, 이 규모가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기 적자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얘기하셨어야 되고, 세 번째, 국내로 유턴할 해외 순자산 규모나 금액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가 뭐냐? 예, 한국 경제 위기 정말 올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호주, 캐나다, 달러화 대출 이런 거 파악해달라고 말씀하고 싶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정말 발생할지 아닐지 수정구슬이 없지만 아는 방법. 환율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차라리 원달러 환율만 계속 잘 보고 1250원, 1300원으로 가면 아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현재 환율 수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재미있는 환율 공부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